모든 게 거짓말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대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김은혜, 올해 58입니다.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올라갔고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성이라 불렀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박준우는 36, 저보다 6살 어립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말도 잘하는 남자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준우는 저희 회사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그는 항상 정중했고 예의 바랐죠. 제가 부장으로 승진한 해에 고백을 받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걱정된다고 했더니 준우는 웃으며 말했어요. 은혜 부장님 같은 분을 만나는 게 꿈이었다고요. 결혼 전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준우는 제 일정을 챙겨주고 피곤할 때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소개했죠. 동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편을 둔 은혜 부장을 말이에요. 저는 그 시선들이 좋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반지를 끼고 나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준우는 제 통장 잔고를 궁금해했고 부동산 명의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투명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그런 준우가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 관심이 많은 남자라고 여겼죠. 결혼 후 1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준우는 저녁마다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연봉과 성과급의 결실이었죠. 준우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서요.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준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준우가 받는 전화들, 늦은 귀가, 그리고 제가 모르는 약속들. 예전에는 회사 일로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우는 제가 묻기 전에 먼저 설명했어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투자자들을 만나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명예퇴직 후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준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평상시라면 바로 받았을 텐데 그날은 샤워 중이었죠. 전화벨이 계속 울리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급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화면을 보니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준우가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망설이는 사이 벨소리가 멈췄어요.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오늘 몇 시에 만날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 사업 관련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준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라는 분한테서 전화 왔다고요. 준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투자 상담사라고요. 요즘 자주 연락한다면서요. 저는 그런 준우를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결혼 전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저에게 의심이라는 감정은 낯설었거든요. 그날 준우는 평소보다 일찍 외출했습니다. 투자자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했어요. 퇴직 후 집안일에 신경 쓰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준우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금액이 상당했어요. 2사람 분 코스 요리 값이었죠.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우가 말한 사업 미팅치고는 너무 비싼 곳이었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 지난주 금요일 준우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준우는 투자자와 회식을 했다고 했는데 혼자만 갔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준우의 누나 박수진이 찾아왔습니다.
39살인 수지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어요. 평소에도 자주 들르는 편인데 그날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수진이 갑자기 물었어요. 언니, 준우가 요즘 늦게 들어오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둘러댔지만 수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지난주에 준우를 봤거든요. 강남 쪽 카페에서 여자랑 함께 있었다고요. 아는 사람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냥 왔다면서요. 수진의 말을 듣고 난 후 며칠간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건 그 영수증과 미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처음이었거든요. 직장에서는 모든 걸 논리적으로 판단했는데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오후에 외출을 했죠. 저녁에 돌아오면 제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어떤 투자자를 만났고 내일은 또 다른 미팅이 있다면서요. 그런 준우를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준우가 말하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물어보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다양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진짜 사업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하는데 준우의 설명은 항상 모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우가 또 늦는다는 연락을 했어요. 중요한 계약 건이 생겼다면서요. 저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우가 말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있을까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피곤하다고 했어요. 저는 준우의 옷을 보면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사업 미팅을 한다면서 왜 이런 옷차림일까요?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따져 묻기가 두려웠어요. 다음 날 아침 준우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제 생일로 되어 있었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미영이라는 번호가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 이름들도 몇 개 보였어요. 정미, 소연, 혜진 이런 이름들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사업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확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사업 관련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고 준우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준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회사 동료였던 정미라를 만났습니다. 같이 부장까지 올라갔던 동기인데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정미라는 제 퇴직을 아쉬워하면서도 남편과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미라가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 나이 든 여성과 결혼해서 경제적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마더 콤플렉스가 아니라 돈 콤플렉스라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미라는 농담조로 말했지만 제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준우도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의심스러운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 준우가 제 재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 것, 퇴직금을 받자마자 사업 이야기를 꺼낸 것, 그리고 요즘의 수상한 행동들까지요. 저녁에 준우가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요. 준우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라고.
아직 비밀 유지 단계라서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럼 언제쯤 투자가 확정되는지, 사업자 등록은 했는지요? 준우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준우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할 수 있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제 조언을 고마워했던 준우가 이제는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준우의 회사 후배인 김대호가 찾아온 거예요. 대호는 준우보다 1살 어린 신입사원인데 가끔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준우가 외출한 사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요즘 회사에서 이상하다고요. 대호에 따르면 준우가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여자들한테서 말이죠. 처음에는 사업 관련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치밀한 대화였다고 했습니다. 대호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대호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의심할 만한 근거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간 일해오면서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준우가 또 외출한다고 했을 때 저는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떳떳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준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입고 나갔어요. 저는 한참 후에 따라 나섰습니다. 준우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저는 한두 칸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혹시 발각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과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준우는 역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준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2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습니다. 준우는 그 여자를 보자 활짝 웃으며 일어나 포옹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의 얼굴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절대 사업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는 카페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반인데 이미 다른 여자가 있다니요.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저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미라가 말한 마더 콤플렉스가 아닌 돈 콤플렉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준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할까요? 저녁 9시쯤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상시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미팅이 잘 됐다면서 저에게 안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아직 요리 중이라고 핑계를 댔죠. 준우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잠든 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준우와 그 여자가 손을 잡고 포옹하는 모습, 호텔로 향하는 뒷모습까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전 준우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남자였죠.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된다고 했을 때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 재산에 대한 질문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정교한 계획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 일찍 나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보내줬지만 속으론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준우가 나간 후 저는 그의 서재를 뒤져봤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계약서도 심지어 메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정말 사업을 한다면 관련 서류들이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준우의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 여성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전날 본 그 여자의 사진도 있었고 다른 여자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직업이 적혀 있었어요. 미영 29세 간호사, 소연 31세 교사, 혜진 33세 회사원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일이었습니다. 혹시 준우가 여러 여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타깃이었던 걸까요? 오후에 수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준우에 대해 더 알아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준우의 회사 동료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준우가 회사에서도 여러 여자 직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에 따르면 준우는 나이 든 여성들을 주로 타깃으로 삼는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을 골라서 접근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사진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았거든요. 수진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준우가 외출한 후 저는 그의 휴대전화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내용이 심각했어요. 미영과의 대화에서는 데이트 약속과 함께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준우가 도와주겠다고 답한 거예요. 다른 여자들과의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소연에게는 학원비를 빌려줬고 혜진에게는 병원비를 대신 냈다고 나와 있었어요. 모두 제 퇴직금에서 나간 돈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준우가 말한 사업 투자는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여러 여자들에게 돈을 써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돈의 원천은 제 퇴직금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니요. 하지만 아직 감정을 앞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 배운 대로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통장 내역을 확인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준우의 행동 패턴도 더 자세히 관찰해야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지난 몇 달간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어요. 준우가 사업 자금이라고 했던 돈들이었죠. 하지만 정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였어요. 저는 그 내역들을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가 들어왔을 때 저는 평상시처럼 저녁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며 기분 좋게 이야기했어요.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저는 그런 준우를 보면서 어이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계속할 생각인지요. 식사 후 준우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서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몇 장을 더 발견했습니다. 모두 두 사람 분이었고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한 영수증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으로 된 멤버십 카드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준우는 제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제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말이죠.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인 박혜란을 만났습니다. 혜란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했죠. 혜란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답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혜란에 따르면 결혼 후 축적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지만 결혼 전 개인 재산과 퇴직금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발견한 증거들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유리할 것 같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준우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됐어요. 회사에서 배운 대로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준우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며 갑작스런 회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여자와 만났을 거라는 걸요. 준우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준우를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 준우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준우는 기분 좋게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다면서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잘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준우가 나간 후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휴대전화 사진, 통장 내역 영수증들, 그리고 서랍에서 찾은 여자들 사진까지요.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접근할지만 결정하면 됐어요. 오후에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준우의 회사 동료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준우가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이 든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수진의 말에 따르면 준우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였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년 여성을 타깃으로 해서 결혼 후 재산을 빼돌리는 일을 반복해왔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떨렸어요. 제가 완전히 당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제가 예민하거나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요. 수지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응해야 한다면서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준우가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준우는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왜 여기 앉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준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죠. 저는 테이블 위에 정리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통장 내역부터 보여줬어요. 준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명을 시도했어요. 정말 사업 자금이라고 곧 돌려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휴대전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여러 여자들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요. 준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요. 이제까지의 거짓말을 모두 인정할지 아니면 끝까지 발뺌할지 궁금했거든요. 마침내 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들킬 줄 몰랐다고 했어요. 들킬 줄 몰랐다는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들킨 걸 후회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준우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업할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여자들이 먼저 접근해왔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저는 준우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는지, 결혼 전부터 계획한 일인지요.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저는 그동안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준우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뒤쫓은 제가 잘못됐다고, 부부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고 따졌어요. 저는 어이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다니요. 준우는 계속해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결혼이라 늘 의심했을 거라고,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먼저 퇴직금 이야기를 꺼냈다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저는 이런 준우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그만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지금까지 쓴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준우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설마 제가 이혼까지 언급할 줄 몰랐나 봅니다. 준우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거든요. 더 이상 준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당분간 형 집에서 지내겠다면서요.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봤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혜란에게 연락해서 정식으로 이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혜란은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준우 측에서도 증거가 명확하니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뤄졌어요. 준우가 사용한 돈은 모두 돌려받았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준우는 마지막까지도 연락을 시도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죠. 더 이상 준우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만 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라는 게 좋았어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는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언제 들어올지 묻지 않았고 어디 가는지 보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였죠. 몇 달 후 정미라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컨설팅 일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컨설팅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김은혜라는 개인으로서 말이죠. 어느 날 수진이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준우가 또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번에도 나이 든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그 여성도 저처럼 당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저 제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준우라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컨설팅 일도 잘 되고 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웁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거죠. 가끔 준우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후회보다는 교훈이 더 큽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말에 속았지만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요. 모든 게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끝은 진실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된 열쇠를 차고 제 의지로 문을 여닫는 삶,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떤 사랑보다도 소중하다는 것도 말이죠.